영국의 사무실에서 남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한국을 가느니 죽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분에 이기지 못했는지 문을 열고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곧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레이첼 펜튼이라고 합니다. 특집 기사 전문으로 제가 쓴 글은 항상 대박이 나고는 했죠. 가장 큰 업적은 중국 기사였어요. 그때는 제가 출근만 해도 모두가 박수를 쳐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출근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다룬 특집 기사로 BBC 국제부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던 제가 한국 기사 하나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거든요. 5년 전 저는 또 다른 대박을 칠 특집 기사로 서울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취재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 정신보다도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도시였어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과 완벽한 외모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나사가 하나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다들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안쓰러운 이들로만 보였어요. 심지어 취재 중 만났던 한 고등학생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기자님, 나라는 이런 지옥 같은 경쟁이 없어서 좋겠어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그대로의 한국을 기사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말도 인용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폭풍은 엄청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거든요.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서구 언론의 전형이라나요. 심지어 앤드류는 제 기사를 보고 편견에 빠져있다며 한 소리 하더군요.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를 썼을 뿐이었고 거짓 하나 보탠 게 없었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당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포용력이 넓은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니고 여유가 없어 보일까? 라는 대목이 그들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을지 모르지만 세계국을 다 다녀본 저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은 기사를 낸 이후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외부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나라니까요. 그 기사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심지어 제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까지 받았었죠. 당신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식의 위협까지. 그런 나라를 어떻게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상처를 받은 건 그들이 아니고 사실 저라고요. 그 이후로 완전히 좌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잔인한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출근길에도 K-팝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대체 그런 나라가 뭐가 좋다는 건지. 이면적이고 그들밖에 모르는 포용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여전히 일본과 중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던데 요즘 사람들은 단체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앤드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호출을 받자마자 한숨이 나왔죠. 앤드류 편집장이 급하게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영국의 트렌드를 보면 뻔하잖아요. 한국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제 동생마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언니,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완벽해? 라고 물어올 때면 속에서 불만이 치밀어 올라요. 환상이에요. 다 연출된 환상일 뿐이죠. 그렇게 앤드류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에게 한국의 특집 기사를 내라고 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기사를 맡길 수가 있는지. 그는 제가 힘들어했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으니까요. 앤드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5년 전에 제가 겪은 일을 잊으신 건가요? 제가 메일함을 열 때마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읽어야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못된 한국인들이 제 개인 SNS까지 찾아내서 제 가족들 사진에까지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요. 앤드류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이첼, 진정하게. 진정하라뇨? 지금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당신은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좋아요.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요? 그들이 만드는 환상 같은 드라마가 우리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레이첼, 앤드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자네가 더 이상 국제부의 라이징 스타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객관성을 잃었어.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한 기자는 본 적이 없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이대로 거절했다가는 정말 BBC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화 기사로만 할게요. 그들이 원하는 예쁜 모습들만 담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제 파트너로 지정되었다는 마커스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말투는 전형적인 영국식 억양이었지만 한국 특유의 공손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이 생각나게 하는 공손함에 불편해진 저는 그저 다음 주 서울에서 만나자는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계라 아마 마커스도 저의 편견 어린 시선을 지적하고 싶어 안달일 테죠. 그렇제 저는 통화를 서둘러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꿉꿉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또다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한국 화장품을 든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 이 도시는 마치 작은 서울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죠. 이번만 잘 버티면 돼요. 단순한 문화 기사로 마무리하고 다시는 한국과 얽히지 않을 거예요. 우산을 펴들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편하게 조여오는 건. 아마도 그들의 환상 속 세계를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제발 이번엔 아무 일도 없기를.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마치 5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5년 전 그날처럼 붉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런 날씨도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도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때와 똑같네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BBC 서울 지국 소속 마커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본 마커스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영국식 억양에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도드라졌거든요. 아마도 혼혈인 것 같았어요. 다만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그의 이력이 느껴졌죠. 첫 취재지로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제안하는 마커스의 말에 내심 불만이 일었어요. 시장이라니요? 그것도 새벽에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호기심이 생기기는 하더군요.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세련된 강남의 카페나 화려한 명동의 쇼핑가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3시 호텔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5년 전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량진에 가까워질수록 네온사인은 줄어들고 대신 줄지어 선 트럭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시 그냥 시끄럽고 지저분한 시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구매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고 각 점포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마커스의 설명으로는 이곳의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경매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기 잠깐 앉아보시죠. 마커스가 한 상인의 가게로 안내했어요. 박스를 의자 삼아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김춘배 씨는 서둘러 우리를 가게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스크린? 실시간으로 경매 가격이 뜨는 거예요. 예전엔 손짓과 눈빛으로만 했는데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동안 김춘배 씨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각 물품의 원산지부터 어획 시기, 신선도 등급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구매자들의 신용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제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는 걸 반대했는데 요즘은 이런 시스템 관리하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요. 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춘배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커스는 3년 동안 이 시장을 촬영하며 김춘배 씨와 인연이 깊어졌다고 해요. 마커스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시장이 지금과는 달랐어요. 많이 노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위생관리도 철저하고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와요. 시장 한켠에서는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이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커스의 설명으로는 시장 상인회에서 기초 외국어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품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 보이는 검사실에서 매일 아침 수질 검사하고 신선도 체크하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마커스가 카메라를 들어 경매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의 렌즈를 통해 보니 달랐습니다. 어두침침하고 비릿한 시장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이 보였거든요. 경매사의 빠른 손짓, 날렵하게 메모하는 구매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미소까지.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우리 시장이 겉으로 보기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발 딛는 순간부터 밤늦게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하나 다 규칙이 있는 거죠.
김춘배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5년 전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급성장만을 비판하기에 급급해서 그 속에 숨겨진 질서와 따뜻함을 놓쳤던 걸까요?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마커스가 찍은 사진들을 보니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었어요. 경매장의 긴장감, 상인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그 속에 묻어나는 정겨움까지 모든 것이 보이더군요.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갈까요? 여기 근처에 숨은 맛집이 있어요. 마커스의 제안에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한국은 정말 일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은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아침 햇살이 시장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보고 있노라니 어젯밤의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며 마커스가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종로 한옥마을 촬영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저 그런 관광지겠죠. 5년 전에도 봤던 곳인데 또 가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전통 문화 체험 같은 걸 하나요? 관광객들 상대로 돈이나 버는. 마커스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잘랐어요. 레이첼,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빗물이 마른 돌계단을 올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옥의 처마 밑으로 현대식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기와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보였죠. 어색하리만큼 불편한 조화였습니다. 마커스는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김민재 할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터뷰라 생각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웠어요. 전통 마루 아래로 난방 배관이 깔려있고 부엌에는 최신식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처마 밑에 달린 작은 모니터로 택배가 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더군요. 옛것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커스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던 한옥마을과는 달랐어요. 도시개발에 맞서 한옥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던 이야기, 현대적 편의시설을 들이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민했던 순간들까지 너무나도 감동적이더군요. 잠깐 구경하실래요?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캔해보니 이 집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더군요. 우리 동네가 관광지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저 구경거리가 되고 싶진 않았죠.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 가지가 돋아나듯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오후가 되자 마커스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근처 찜질방에 가보자고 말이죠. 당연히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불편했거든요. 레이첼, 저를 믿어보세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고 마커스를 따라 찜질방에 가게 되었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건넨 수건,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얼음물 한 컵, 어색한 미소와 함께 오가는 작은 친절로 인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여기가 한국의 사랑방이에요. 마커스의 말처럼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업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할머니들, 매일 아침 이곳에서 만나신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정을 나누시는 거죠. 찜질방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수박을 건네주셨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더 먹으라고 권하시더군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5년 전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도시, 정이 메말랐다는 표현들. 정작 제가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현대화를 비판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녁 노을이 한옥의 기와지붕 위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 기사는 너무 일방적인 비판이었던 걸까요? 현대화 이면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찜질방에서 때를 밀고 나서인지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더군요. 평소 민감한 제 피부가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백 파운드를 들여도 얻기 힘든 피부 상태였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제 질문에 마커스가 활짝 웃었어요.
이제는 그의 미소가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네요. 서서히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나 봅니다. 내일은 DMZ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커스의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편안했던 기분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분단. 5년 전 기사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이었죠. 전쟁의 공포로 젊은이들의 꿈을 억압하는 사회라고 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통일촌이라는 마을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3년 동안 그곳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해왔거든요. 마커스의 설명을 들으며 파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번화가의 화려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우리 차를 세웠어요. 취재 허가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젊은 군인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5년 전 제가 썼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억압이 아닌 현실이었던 거죠. 통일촌으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군사시설과 논밭이 공존하고 군인들과 농부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장님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이장님의 말씀이 의외였어요. DMZ 접경지역에서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군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할머니들은 마을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죠. 철조망 너머로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 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는 북한 관련 서적부터 평화 교육 자료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분단의 현실을 배우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있었죠. 이장님, 여기 사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야 하잖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마을이 그 첫 길이 될 테니까. 마커스는 묵묵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의 렌즈는 단순히 분단의 상징들을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경계근무 모습 너머로 보이는 일상의 따스함, 철조망 앞에서 피어나는 들꽃, 초소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가 포착한 순간들은 이곳에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가 비를 피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손수 담그신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북한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쪽에 계세요. 이제는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저쪽을 보면서 인사드려요.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동안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5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장면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아마도 분단의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처만을 부각했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커스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의 카메라에 담긴 통일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비치는 석양, 군복 차림으로 텃밭을 가꾸는 군인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염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진짜 한국이에요. 레이첼.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도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마커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북한을 향해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보였죠. 그 차가운 빛 속에서도 마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5년 전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억압된 일상, 멈춰버린 시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일상을 일구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풍경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커스의 카메라가 담아낸 그 순간들처럼 저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마주한 후라 그런지 기차 안에서 마주치는 승객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번잡스러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 곳곳에 바다가 보이고 골목마다 정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국제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런던의 보로우 마켓과 닮아 있으면서도 더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죠. 특히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산자락 위 알록달록한 집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며 만난 할머니들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작은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마커스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특히 오래된 골목길을 찍을 때면 유독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부산 취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부산 출신이에요. 1970년대에 영국으로 건너가셨죠. 어제 통일촌 할머니들이 북에 계신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해질녘 부산항 근처를 거닐며 마커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간호사였던 할머니와 사랑에 빠져 런던으로 떠난 할아버지와 전통적인 영국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란 마커스 자신의 이야기였죠. 어릴 땐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영국에서는 너무 동양적이고 한국에서는 너무 서양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초량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커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저녁 무렵이라 골목에는 삶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오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는 이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언덕길을 뛰어다녔다고, 골목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고. 문득 한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마커스가 멈췄어요. 낡은 쇼윈도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커스가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굵직한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할아버지가 계세요. 1960년대 졸업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한 소년이 유독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커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부산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토록 그리워하시는지. 우리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커스는 때론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기억과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마침내 카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이토록 부산을 그리워하셨는지. 이곳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삶이 있었던 거예요.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커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단순히 항구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청춘이 깃든 골목길,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가게들, 여전히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까지. 할아버지의 기억과 현재의 부산이 그의 렌즈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저는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 부산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커스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 하는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커스는 조용히 카메라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집을 찾은 사람처럼.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국밥집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마커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산의 이른 아침, 마커스가 추천한 국밥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을 때 문득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활기, 한옥마을의 일상, DMZ의 묵직한 현실, 그리고 마커스의 이야기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너무나 피상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가시나요? 마커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5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번엔 달라져야 했으니까요. 급성장의 그늘? 이 제목을 쓸 때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5년 전 기사를 다시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를 성급하게 비판했던 제 모습,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이해하지 못했던 편협한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오만함까지.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고민했어요. 내가 몰랐던 한국의 순간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추길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써야 했어요. 노량진의 상인들, 한옥마을 주민들, 통일촌의 할머니들, 그리고 부산 골목길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레이첼, 제 사진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커스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글을 다듬어갔습니다. 그의 렌즈는 제가 글로 표현하지 못한 순간들을 담아냈더군요. 새벽 시장의 활기, 한옥 처마 및 현대식 가전제품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조화, DMZ 철조망 너머로 피어난 들꽃, 부산 골목길의 따스한 저녁 노을까지.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 분량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길이를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예상과 달리 앤드류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연재로 가자. 마커스의 사진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첫 번째 연재 기사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한국은 처음 봤다. 마침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기자의 글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미쳐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 전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앤드류를 만났어요. 다음 연재를 위한 기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차례로 취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의 한식, 경주의 역사, 강릉의 커피거리. 마커스와 함께라면 그들만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마커스의 메시지를 읽으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깊은 배움의 장소가 되어주었어요. 비판만 하기 좋아하던 저에게 인내와 포용을 가르쳐준 노량진의 상인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준 한옥마을 주민들,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통일촌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부산의 따뜻한 골목길까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 장소에서 모은 작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노량진 상인이 건네준 마른 미역, 한옥 할아버지가 주신 전통부채, 통일촌 할머니의 손편지, 부산 사진관에서 복사해온 마커스 할아버지의 사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값진 보물이 되었네요. 마커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전주군요. 제가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해도 될까요? 잠시 후 마커스가 보낸 답장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르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요? 서툴게나마 한국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통역 없이도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으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편견을 깨고 마주한 진실의 순간들. 타이핑을 시작하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해준 곳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한글로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글들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 글들은 예전에 제 글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고 저의 편견 또한 마주하여 깰 수 있게 만들어주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 진실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부딪혀보세요. 이번 저희 한국 방문기처럼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한국을 벗삼아 저는 더욱 더 성장했으니까요. 부디 앞으로의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이 자신의 친구를 완전히 망쳤다면서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극도로 꺼려하는 프랑스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가장 아끼던 친구를 미치광이로 만들었다고 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우연히 상사의 명령으로 인해 한국에 갔다가 마주한 비밀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친구처럼 변해버렸다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를 아는 동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도대체 르클레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둬들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서울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0년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군사 전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공군 장교셨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공군기지 근처를 산책하면서 하늘을 나는 전투기들을 구경했죠. 토마, 저기 보이는 건 미라주 2000이란다. 프랑스의 자부심이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에콜 폴리테크닉에 입학했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티우를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늘 도서관 구석에서 밤을 새워가며 항공역학을 공부했죠. 언젠가 우리가 프랑스의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게 될 거야. 그때는 그저 순수한 꿈이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나란히 국방부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가득 찼죠. 프랑스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 개발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NATO에서도 우리의 연구를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2023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NATO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NATO는 쓸모없는 조직이다. 한국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 발언들이 유럽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특히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제 가장 친한 동료였던 마티유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우리가 프랑스에 첨단 항공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겨우 6개월 만에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저는 마티유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휘말린 그는 군사 전문가로서의 모든 경력을 잃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그 순수한 청년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한 저는 마티유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죠. 마티유가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한국에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마티유와 멀어진 채로 저는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면서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고 되뇌었죠. 파리의 늦여름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의 갈림길처럼요.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NATO를 위해 그리고 마티유를 위해서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맞닥뜨리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요. 르클레르, 내 말 잘 들으시오. 어느 날이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의 긴급한 호출에 저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순간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브뤼셀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저를 부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NATO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죠. 우리는 트럼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네. 사무총장의 말에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오시오. 그래야 트럼프가 NATO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네. 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마티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유출 증거를 찾아내는 것.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마티유의 복권도 걸려 있었죠.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마티유의 건도 재검토하겠네. 사무총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프랑스 정보부와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이 너무 빠르다. 뭔가 있다. 정보부 요원들의 보고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정황 증거를 수집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 시절 우리는 늘 진실만을 추구하자고 다짐했었거든요. 과학자는 진실의 수호자여야 해. 마티유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티유의 예전 연구실을 찾았어요.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던 보고서가 아직도 놓여 있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궤적 분석 그의 마지막 연구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국에 가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에 머릿속에 혼란스러웠어요. 문득 마티유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했어요. 그건 바로 NATO의 미래와 마티유의 명예 그리고 제 양심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그런 예감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꼬박 며칠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복잡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프랑스보다 앞선 기술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곳 때문에 마티유가 실패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집합체 같았어요. NATO를 위해서, 그리고 마티유를 위해서 임무를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본 보안 시스템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다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들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문득 마티유의 마지막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때는 그의 말을 무시했었죠. 첫 번째 미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연구소로 들어가 보니 모든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을 위해 온종일 실험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프랑스의 네노라 하는 군사학교를 나왔지만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체 연구원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죠. 중국의 위협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NATO에 보낼 첫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가 찾으러 온 것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마티우가 있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토마, 때론 우리가 찾은 진실이 우리가 원하는 진실과 다를 수 있어. 첫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NATO가 원하는 답과 제가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제 양심은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마티우, 자네가 옳았던 걸까? 우리는 모두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저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한 군사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쪽은 중국 해커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때 안내하던 장교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중국발 해킹 시도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루에만 수천 건. 이들은 정말로 중국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보안 시설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모든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외부망과 분리되어 있었고 주요 시설은 전자기 차폐까지 되어 있었죠.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너무 집요해서요. 담당자의 말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연구 자세였어요. 우리는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합니다.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죠. 연구소장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특허증이 걸려 있었어요. 점심시간,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박사님 맞으시죠? 페로 박사님의 논문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마티우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 관련 연구는 정말 선구적이었어요. 저희도 많은 영감을 받았죠. 오후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NATO가 이론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술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봐야 했던 건 기술 유출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발견한 건 정반대였죠. 오히려 그들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한국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것을 훔칠 리 없다고 했던 마티우의 말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오해하길 원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쳐보고자 노트북을 열어 NATO에 보낼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만을 담기로 했어요. 마티우라면 그랬을 테니까요. 과학자는 진실의 수호자여야 해.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호텔방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방문해야 했던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장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6세대 전투기 프로토타입입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의 기술은 프랑스가 10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체계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양자 레이더 회피 기술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NATO의 최신 전자전 시스템보다 최소 2세대는 앞선 기술이었어요. 마티우가 꿈꾸던 바로 그 기술이었죠. 점심시간, 한 젊은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와 매일 싸우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의 해킹 시도를 막아내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오후에는 미사일 방어체계 시연이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건 중국의 DF-17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죠. NATO가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티우의 마지막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이제야 그의 말뜻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NATO의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처럼 이곳의 기술도 세계를 밝히고 있었네요. 마티우, 자네가 옳았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NATO가 원하는 답은 찾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렇게 저는 마티유의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티유의 사건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몇 년 만에 열어보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거든요. 파일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은 중국의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 문서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들은 이미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교란하기 위해 프랑스와의 계약을 활용했던 겁니다. 저는 그 파일을 읽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보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중국의 침투 시도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은 계속됐죠. 프랑스와의 계약은 일종의 방패였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진짜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마티우, 그는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던 겁니다. 같은 국방 전문가로서 마티우는 되려 한국을 감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또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월 수천 건의 중국발 해킹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NATO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중국과 맞서 싸우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마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우린 모든 걸 잘못 봤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어요. 나도 알고 있었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지.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NATO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사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죠. 물론 제 커리어와 일자리에 위협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렇게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랑스로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회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NATO 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한 위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네의 경력은 끝날 걸세. 위원장의 경고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허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마티우의 건도 재조사해야 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르클레르, 당신은 NATO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트럼프가 NATO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소. 순간 창밖으로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티우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죠. 이제 제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시오. 위원장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회의실을 나오며 마티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 5년 만이었죠. 이제 내가 자네의 심정을 이해하겠어. 제 말에 전화기 너머로 마티우의 쓴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선택했군. 순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중국과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의 편견과도 싸우고 있었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할 차례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는 해임 통보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티우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마티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어요. 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와, 토마. 마티우의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그의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는 항공역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전투기 설계도가 걸려 있었죠. 자네를 무너뜨린 건 한국이 아닌 우리의 편견이었어. 제 말에 마티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자네가 옳았어.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NATO의 반응,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까지. 우린 둘 다 진실을 선택했군. 마티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려고 해. 자네와 함께. 마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 시절 그의 눈에서 보았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좋아, 함께하지. 우리는 밤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중국의 위협, NATO의 편견,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우리의 명예회복이자 진실의 승리가 될 거야. 새벽녘, 마티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해가 뜰 무렵, 우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개하는 일뿐이었죠. 준비됐나? 마티우가 물었어요. 그래,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죠. 우리는 이제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NATO 내부에서 우리의 보고서는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고위 간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찍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 영상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 욕격 시험 장면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연구하던 걸 그들은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더뎠지만 프랑스 군대 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주장과 반대되는 방향이지만 이건 NATO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프랑스 국방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천천히 가야 해. 마티우가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작이 반이래. 마티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NATO 본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과의 제한적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었어요. 작은 회의실, 소수의 참석자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행사 같았지만 이건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촬영한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 영상은 NATO 내부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자네 덕분일세. 군사위원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때론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마티우가 먼저 그 길을 열었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브뤼셀로.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실에 도달했어요. 변화는 더디지만 진실은 결국 길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선진국과 후발국, 리더와 추종자.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국은 가르쳐줬어요. 마티우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우리가 정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협력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절실한 필요가 가장 큰 혁신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때론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데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상기하면서요.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 이제 저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